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장과 요관 그리고 방광, 요도를 지나서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길을 통틀어서 요로라고 합니다. 이때 이 결석이 신장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 요관에 발생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방광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요도에 생기기도 하는데 결석이 생겼을 때는 산통이라고 하죠.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로결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은 소변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화되어 있습니다. 이 포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일정 농도 이상만큼 포화되어 있어서 사실 원래는 과포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소변에 어떤 결정, 과포화가 되면 이제 결정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형성되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결정을 억제하는 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거나 혹은 이 억제하는 농도 그 이상의 칼슘이나 수산과 같은 이런 농도가 그 역치를 넘어설 때는 결석이 발생을 해서 요로결석이 생긴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유병률을 살펴봤을 때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10만 명당 178명이 여기 3년 동안 응급실을 방문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 비율이 약 2배 정도로 더 늘어났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발생률은 그만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평생의 유병률을 살펴봤을 때는 남성은 약 19%, 여성은 9% 정도 일생에 한 번 요로결석을 경험한다라고 돼 있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로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2배나 더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자료에서도 발생률 측면에서는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발생하는 환자들의 연령 분포들을 봤을 때는 2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나 30대, 40대, 60대에 몰려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평생 유병률을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일생에 한 번 요로결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통계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더 요로결석이 잘 발생을 했었고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만인 환자일수록 그리고 술을 더 많이 드실수록 적게 요로결석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을수록 요로결석이 더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돼 있고 소득 수준이 더 높을수록 요로결석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이런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술을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덜 생기기 때문에 난 술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술 많이 먹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직접 무작위 대조군 실험군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그런 그런 자료들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로결석 환자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증상은 옆구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고 그러면서 혈뇨가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아예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애매하게 복부가 좀 아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심구토와 같은 심각한 소화기 증상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소변이 원활하게 안 나온다거나 혹은 음경이나 고환 쪽에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섞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요로결석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하다라는 것들은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요로감염, 질염과 같은 이런 생식기 감염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혈뇨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요로결석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고체 질환이 나거나 아니면 요로감염에서도 혈뇨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옆구리 통증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고 혹은 난소에 어떤 낭종이 파열되거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만으로는 사실 요로결석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 검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검사가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결석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결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엑스레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신장에 있는 결석은 보이기도 하지만 요관이나 방광 쪽에 있는 결석은 사실 너무나 깊숙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에 가려져서 쉽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술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잘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검사자는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대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조형 저설량 CT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영제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한 설량을 줄인 상태에서 요로결석을 찾기 위해 특화되어 있는 버프 CT 촬영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렇게 결석이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사실 CT가 가장 좀 더 정확한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결석의 어떤 성상을 이제 라디오 오페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칼슘과 관련된 결석은 다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도 관찰되는데 여기 보시면 칼슘이 아니라 암모늄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시스틴 결석 혹은 요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석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로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는 아까 술기자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서로 다를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초음파보다도 이 CT가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그 하얗게 보일 때 그 하얀 정도를 우리가 하우스필드 유닛으로 이게 500 이상일 경우에서는 유릭 엑시드가 아닌 그 외에 칼슘 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게 400 이하로 굉장히 좀 어두운 경우에서는 요산 결석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CT가 이 결석과 관련된 어떤 조성이나 성분을 추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결석이 칼슘 결석도 있고 요산 결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은 이 칼슘 결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슘도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요로결석 예방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고 칼슘 인산 결석이 있고 혹은 요산 결석이 있고 스트로바이트, 시스틴 결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칼슘 인산과 칼슘 옥살산 결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결석들은 모두 다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도 관찰되고 특히나 CT에서는 하우스필드 유닛 밝기가 100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강도를 밝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증상과 진단을 통해서 이제 요로결석을 진단했는데 초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응급실에 내원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냐,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면서 동시에 열이 난다거나 어떤 이미지 촬영을 했는데 콩팥이 이렇게 탱탱 부어 있으면서 이렇게 신우가 늘어나 있는 그런 네프로시스와 같은 수신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응급 조치를 취해야겠는데 이때는 특히나 발열이 발생하고 콩팥이 타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변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특히나 증상으로서는 통증이 계속되고 그리고 복통과 오심, 구토 등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방치될 경우에서는 이 결석에 의해서 소변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감염이 진행되면서 이제 전신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빨리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감압을 해야 되는데 감압이라는 것이 막힌 길을 이제 콩팥으로 기를 내줘서 외부로 이제 소변을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경피실루 관설치술, PCN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유레터 스텐트 같은 것들을 넣는 그런 시술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압술을 시행하고 빨리 이제 정주
IV 경험적 항생제를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양측성의 결석이 있다거나 혹은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부위에 결석이 생긴 경우에서는 이 하나만 있는 콩팥이 빨리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망가진 콩팥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감압술과 항생제의 처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석의 크기가 이렇게 5mm 이하일 경우, 그리고 5mm에서 1cm 이하일 경우, 그리고 1cm 이상일 경우,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방향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석의 크기가 5mm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결석이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약 50%까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뭐 4에서 6mm 정도다 라고 하면 약 결석이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22일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 결석이 저절로 이 소변으로 배출될 확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시행한다거나 내시경으로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고려하지 않고요. 이때는 약물로서 이제 결석을 배출하는 그런 요법을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메디컬 익스펄시브 세라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ET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결석이 이제 요관에 이제 박히게 되면 이 요관이 굉장히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 연동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결석이 소변기를 막는데 그때 이제 통증을 유발하다 보니까 그 요관이 더 이제 연동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관 내에 압력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수축을 하지 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약들이 이제 알파 차단제라든지 혹은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것들이 있고, 성분명으로는 뭐 탐슬로신이나 니페디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연구를 살펴봤을 때는 이제 원위 요관에 이렇게 멀리, 이제 콩팥으로부터 멀리 있는 요관은 이제 원위 요관, 디스탈 유레터라고 하는데, 이 요관에 있는 결석을 대상으로 알파 블로커와 같은 약을 썼을 때는 쓰지 않은 경우와 대비했을 때 3.79배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연구가 되었었고요. 메타 분석에서. 그리고 이렇게 요관과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신장과 가까운 쪽에 있는 결석을 이제 프록시멀 유레터, 근위 요관 결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알파 블로커를 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멀리 있는 원위 요관에 있는 결석보다는 효과가 없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만약에 중간 부위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파 차단제를 썼을 때 크게 효과가 없다더라라는 연구가 밝혀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요관에만 효과가 있는데, 특히나 아까 알파 차단제보다도 좀 더 효과가 있는 셀렉티브, 이제 선택적 알파 차단제가 아까 이제 3.29배 정도였는데 이건 4.29배 정도로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 이제 셀렉티브 알파 차단제가 대표적으로 탐슬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니페디핀 같은 이제 칼슘 채널 차단제는 이 메타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어떤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해서, 현재 이제 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요관 결석일 때 그 크기가 미국에서는 이제 1cm 이하일 경우, 유럽에서는 5cm 이하일 경우에서는 이렇게 알파 차단제 같은 것들을 써서 이렇게 자연 배출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자연 배출 외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요관 이런 요로 결석들을 해결하는 치료법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해요법이라고 돼 있는데, 용해요법은 이제 요산석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뭐 포타슘 사이트레이트나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변을 알칼리화 시키게 될 경우에서는 이 요산석이 용해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H, 이 소변의 폐하 농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오히려 인산칼슘과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pH 타겟을 7.0에서 7.2로 맞추어서 이렇게 요산석을 용해시킴으로써 치료하는 그런 용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법이 이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 ESWL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아쿠스틱 샥 웨이브를 통해서 결석을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눕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샥 웨이브를 이제 뭐 소리가 덩덩덩덩덩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안에 이제 뭐 신장 결석이나 요관 결석의 위치를 찾아서 이제 말 그대로 음파를 통해서
이 결석을 분해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신장이 손상돼서 신기능이 저하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신장 주변에 이렇게 혈종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결석들이 이제 깨져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연결을 지어서 요관 전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석들이 잘 배출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막을 경우에서도 한 4에서 24% 정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기가 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신장 주변에 뭐 동맥류가 있다거나 혹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음파 때문에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산부거나 너무 비만인 환자, 그리고 현재 급성기 감염증에 있는 경우, 그리고 시스틴이나 요산결석 같은 경우에서는 이 최충격파 쇠석술이 금기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충격파 쇠석술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하우스필드 유닛이 높은 경우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서 하우스필드 유닛이 이 캐나다와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1000 하우스필드 유닛 미만에서만 시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돌과 피부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 음파가 전달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게 10cm 미만일 때 이 쇠석술을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쇠석술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쇠석술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서는 이렇게 요 돌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방광을 지나서 요관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서는 전신 마취해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 수술만큼 심하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술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이나 이렇게 요 방광 근처에 있는 결석 같은, 요관에 있는 결석 같은 경우에서는 세미 리지드 경성 내시경을 활용을 하고, 그런 밖에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콩팥에 있는 결석이나 혹은 이런 콩팥과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요관 결석 같은 경우에서는 연성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결석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게는 뭐 3%까지 요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하진 않고 능숙한 이제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께 시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기증으로는 급성기 요로 감염기에 있는 환자분들이 있거나 혹은 출혈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유레터의 위치와 그리고 요석의 크기에 따라서 권장되는 시술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콩팥에 신장에 가까운 이제 근위 요관에 있는 결석과 같은 경우에서는 결석의 크기가 1cm 이상이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내시경적으로 먼저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금기시되고 환자가 내시경까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쇠석술을 그 다음 세컨라인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1cm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서도 쇠석술을 우선적으로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멀리 있는 디스탈 유레터, 방광 쪽에 있는 요관에 있는 결석과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1cm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경우도 이제 쇠석술보다는 쇠석술로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빼낼 것을 이왕 먼저 권고하고 있고, 1cm가 안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최충격파 쇠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가이드라인이랑 유럽, 캐나다 가이드라인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뭐 디스탈 유레터 스톤, 이제 뭐 방광 쪽 근처에 있는 요관에 있는 결석이 5mm 이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1cm가 안 되고 5mm 사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알파블로커, 알파 차단제와 같은 그런 약을 써서 우리가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크기가 1cm가 넘는다 라고 하면 먼저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고, 1cm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서는 체외충격파 쇠석술도 내시경과 같은 우선순위로 놓고 치료 옵션을 선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장결석인데요. 신장결석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에서 혹은 뭐 복부 CT를 다른 이유로 찍다가 우연하게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결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요로로 요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뭐 요관 결석을 유발한다거나 방광이나 뭐 요도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크기가 작은 5mm 미만의 결석과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거나 요로 폐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경과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아이거나 면역자이거나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거나 혹은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타난다거나 혹은 지속적인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거나 아니면 항공기 조종사와 같은 고위험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 혹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신 여성분들 아니면 장기간 의료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오지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장결석을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었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신장 결석의 어떤 크기가 점점 더 자란다거나 혹은 결석의 크기가 1.5cm 이상이다거나 이럴 경우는 추가적으로 치료를 권고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장 결석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신장 결석의 크기가 2cm 이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이 경피신결석 제거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등 쪽으로 접근해서 피부 쪽으로 이제 어떤 기다란 관을 넣어서 그쪽으로 바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시경은 이제 요 돌을 통해서 거꾸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PCNL 시술은 바로 신장 쪽으로 가서 2cm나 되는 그런 결석을 바로 이렇게 빼낸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와 같은 수술은 아까 이제 뭐 내시경 수술보다는 좀 더 침습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석의 크기가 2cm 이상일 경우,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 이제 위치한 결석과 같은 경우에서는 1cm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바로 이제 PCNL을 고려하고 있는데, 왜냐면 1cm 아래쪽에 있는 결석은 이제 뭐 체외충격파술로 깨거나 혹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깨더라도 배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2cm가 안 되고 1cm만 넘는다 하더라도 PCNL을 바로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녹각석, 감염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신녹각석이 있다거나 시스티나 불사이트 스톤이 있는 경우에서도 PCNL 시술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부로 통해서 접근하는데 하필 이제 콩팥 바로 위에 이렇게 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흉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출혈, 발열, 주변 장기 손상 혹은 천공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임산부나 출혈 경향, 요로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결석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콩팥의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cm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서는 이렇게 쇠석술이나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PCNL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 신장결석이 2cm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PCNL과 같은 경피로 바로 신장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도 어퍼폴과 로어폴 사이에서 구분지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2cm가 넘는다 어퍼폴과 인터폴라폴에 그럴 경우에서는 이제 PCNL을 고려하고 로어폴과 같은 경우에서는 1cm만 넘는다 라고 해도 이런 PCNL을 고려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이제 이 요로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술의 활용도를 보면 체외충격파 쇠석술을 시행하는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는 기술들이 워낙 정밀하게 더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비뇨기과에서 많이 더 점점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요관결석 같은 경우에서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2cm 미만에서 가장 선호되는 치료 옵션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체외충격파 쇠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서는 크기가 작은 경우 보통 1cm 미만일 경우에서는 이제 체외충격파 쇠석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cm 이상으로 큰 경우에서는 이제
외부 피부를 통해서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PCNL 시술을 치료 옵션으로 염두에 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석을 제거하고 났을 때 그러면 완전히 제거되고 나서 더 이상 추적을 안 해도 되냐라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석을 완전히 다 제거를 했어요. 추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찍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다 제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환자가 90% 이상의 더 이상 재발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을 경우에서는 5년까지 추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80% 정도에서 이제 안전성을 보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2년 정도 이제 엑스레이만 추적해도 되고 아니면 3년 동안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더불어서 이제 추적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4mm 이하다라고 하면 4년까지 추적을 하고 4mm 이상의 어떤 결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다시 시술을 고려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위험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위험 환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사 질환 때문에 결석이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건데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까지 추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결석이 다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추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 단위로 추적을 했는데 정말 안전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5년까지 추적을 하고 그때는 뭐 이미지 검사로서 엑스레이를 활용한다든지 엑스레이와 더불어서 초음파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환자와 상의해서 3년 할지 5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결석의 남은 크기가 4mm 이하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추적을 더 이상 추가적인 시술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3mm 이상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시술을 고려하면서 추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고위험군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의 1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이제 대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추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평생 이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로결석은 진단을 엑스레이와 초음파 CT로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CT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석의 이제 치료는 결석의 크기, 그리고 결석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결석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어떤 금기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시경을 할지 아니면 그냥 뭐 약물로 녹일지 아니면 약물로 배출을 유발할지 뭐 아니면 뭐 피부를 통해서 결석을 제거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결석은 이제 결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면 적게는 2년 혹은 길게는 5년까지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추적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치료 후에 결석 크기가 4mm보다 큰 경우에서는 재시술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위험 같은 경우에서는 4년에서 10년 동안 추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서는 평생 추적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로결석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로결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